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그 염승환 이사입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날씨가 지금 너무나 춥더라고요. 근데 올해 주식시장도 너무 좀 추웠던 것 같고 내년에는 좀 이제 봄이 좀 왔으면 좀 좋겠다는 심정으로 한번 오늘 좀 그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오늘이 제 여기 22년도 좀 마지막 강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뜻깊은 좀 자리인 것 같은데 한번 좀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사실 여기 제목도 좀 나와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강연회 가서 웬만하면 종목은 얘기 잘 안 하거든요. 뭐 산업 얘기는 하는데 여기서 이제 좀 그 요청이 좀 왔어요. 그래서 참 이게 회사에서 이거 알면 진짜 큰일 납니다. 저 진짜 종목 추천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무튼 이제 여기 있는 5개 종목이 꼭 정답이라는 건 아니고 이따가 또 설명은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고민을 해보세요. 예, 뭐 저거 뭐 투자한다고 꼭 성공한다는 보장은 제가 절대 할 수 없고, 다만 이제 제가 좀 한번 좀 저평가된 것들 위주로 한번 좀 골라봤으니까 마지막에 한번 챙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먼저 좀 해드릴 내용은 뭐냐면 이제 증시 내년도 한번 좀 전망해보고, 많은 이제 강사분들이 오셔서 하셨을 텐데 저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좀 전망을 좀 전달을 해드리고요. 그다음 내년도 어떻게 좀 투자 전략 세우고, 그다음에 사실 제가 오늘 Q&A는 없는데 아까 이제 그 질문을 좀 받긴 받았어요. 올해 주식으로 50%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익을 볼 때까지 지금 보유한 주식을 보유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투자금 복구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평가된 주식을 찾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런 이제 질문이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 세 번째 좀 뛰어난 투자자 되기라는 좀 항목을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강연에 이런 이제 그 이런 박람회나 좀 이제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데에서는 사실 제가 뭐 교육은 잘 안 하는 편인데 오늘 이제 이 조선일보 박람회에서 좀 처음 해보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어떻게 좀 투자를 하시면 좋을지 그 방법 한번 설명해 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또 종목 5개 플러스 하나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내년 전망인데 이게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저 위에 적혀 있지만 물가, 금리, 환율, 그다음에 정부 정책, 밸류에이션, 투자 전략, 투자 대상 선정인데 올해 좀 시장이 제일 힘들었던 게 저 물가, 금리, 환율 때문이에요. 뭐 킹달러, 너무나 고금리, 또 물가가 너무나 올랐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좀 괴롭혔는데 이게 결국 이제 내년에 어떻게 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저는 이제 저걸 넘어서서 정부 정책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싸냐 비싸냐도 봐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투자 대상을 그럼 뭘로 좀 압축을 할 거냐, 요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에 그 위기가 온다고 많은 분들이 좀 언급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리스크를 한번 제가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할 텐데 사실 올해 정말 너무 힘들었죠. 물가가 9%, 그 다음에 금리가 1에서 4%로 튀었고 지금 이제 5%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의 이익도 많이 감소를 했고 재고 증가, 비용 증가, 이익은 감소하고 이제 경기 침체가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씩 보면 물가에서 지금 제일 미국의 고질병이 저 주거비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월세죠. 월세가 안 꺾여요. 근데 이제 저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주거비가 이제 주택가격이 1년 후행을 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내년 아마 한 봄 정도가 되면 가격이 꺾일 거고, 실제 지금 미국에서 신규 월세가 이제 이 임대차 계약을 하잖아요. 실제로 꺾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로는 이미 꺾이고 있는데 기존에 계약했던 것들이 좀 꺾이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번에 파웰 의장도 언급을 했죠. 임대료 꺾이기 시작하는 것 같다. 예, 그래서 저 주거비가 왜 중요하냐면 미국의 물가의 30%가 주거비에서 나와요. 근데 저게 꺾여지면 이제 고물가가 좀 꺾이는 거죠. 두 번째가 유가인데 저 표가 뭐냐면 저희 당사에서 한번 그림을 그려봤는데 지금 현재 만약에 유가가 지금 레벨 정도를 만약에 뭐 예를 들면 85달러, 지금 70달러대죠. 저거 만들었을 때가 85달러일 때거든요. 근데 그러면 더 떨어지겠죠. 85달러일 때를 만약에 좀 가정을 했을 때 그 내년도에 그 국제유가 상승률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죠. 22년 대비 23년도에 유가 상승률이 얼마나 되나. 근데 저기 보셨다시피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도 보통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제 저기 좀 나와 있겠지만 저기 마이너스 25까지 찍혀 있죠. 내년 한 5월 가면 마이너스 25로 가요. 근데 지금 70달러 유가가 유지가 되면 마이너스 30이 넘어갑니다. 그럼 뭐예요? 물가 상승률이 꺾여 버리는 거죠.
유가가 작용을 하니까. 그래서 이게 역기조 효과 때문에라도 내년도에 그 에너지 가격은 사실은 이제 올해보다 내년은 꺾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기 이제 그 국제 유가가 사실 올해 튄 게 1월, 2월, 3월에 튀었죠. 전쟁 나가지고. 예. 그래서 내년 초 되면은 물가가 좀 상당히 급격하게 꺾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ISM 물가 지수가 선행 지표입니다. 근데 저기 보시다시피 저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인데, 저 아래쪽에 보시면 진한 파란색 선이 그냥 밑으로 그냥 내려가 버렸죠. 저게 한 6개월 선행을 해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도 저 궤적을 따라서 꺾일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요거는 이제 FOMC 전에 만든 자료라서 좀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연준의 최종 금리에 논란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이번에 FOMC 끝나고 나서 5.25로 딱 찍혔어요, 점도표가. 근데 이제 점도표 너무 믿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 연준 위원들이 이제 그 3, 6, 9, 12 네 번의 그 FOMC에서 무조건 점을 찍어요. 나는 올해 여기다 점을 찍겠다. 이제 이 정도 기준금리 예상을 하는 건데 맞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2018년도에 그때 점도표를 찍었는데 당시에 금리를 2번 정도 올린다고 점도표가 찍혀 있었어요. 근데 2019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금리를 3번 낮췄어요. 안 맞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점도표를 어디다 찍었냐면 작년 이맘때입니다. 0.9%에 찍어놨어요, 연준 위원들이. 지금 몇 퍼센트예요? 금리가 4. 지금 5잖아요. 아예 안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점도표에 그냥 반응하실 필요는 없고, 내년에 5.25가 찍혔어요. 그럼 5.25대로 가는 건가요? 아니에요.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건 그냥 참고 사항인데, 어쨌든 지금 한 5에서 5.25인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0.75%만 올리면 미국은 금리 인상이 끝나요, 지금 기조면.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 속도죠. 속도는 줄어들었고 높이도 얼마 안 남았고, 이제 문제는 길입니다. 이거 언제까지 고금리 유지할 거냐? 요거를 이제 그 연준 위원들이 데이터를 보면서 앞으로 결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요일도 그렇고 목요일도 미국 증시가 왜 빠졌냐면 데이터가 안 좋아요. 증시에 불리한 데이터가 자꾸 나옵니다. 뭐냐면 고용 지표가 너무 좋아요. 이게 고용 지표가 좋으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못 합니다. 연준 의장도 그걸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고용 지표가 좀 꺾여줘야 금리 인하가 좀 가능한데, 그게 지금 잘 안 보여서 미국 증시가 좀 실망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창용 총재도 있고 그 라가르드 총재, 뭐 이 브레이너드 연준 부총재, 그 다음에 이제 파웰 의장도 언급을 했던 내용들인데, 이제는 옛날에는 뭐만 했냐면 이제 나는 그냥 무조건 물가랑 싸우겠다, 그 얘기만 했어요. 나 물가만 때려잡을 거야. 그래서 저기 8월 26일 날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 의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폴 볼커가 되겠다. 1980년에 그 금리를 굉장히 좀 크게 올리셨던 분이죠. 근데 그거를 하겠다고 자기가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물가 잡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과잉 긴축을 좀 경계하겠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올렸기 때문에 이제는 좀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 파이터는 좀 끝나가고, 이창용 총재도 지금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버렸어요. 우리 한국은행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 밑으로 낮춘 경우가 없어요. 저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경제도 챙기겠다는 얘기예요. 안 좋으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 내년에 한 번 정도 하면 좀 끝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좀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렸어요. 이게 좀 그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 맨 왼쪽에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물입니다. 컵에 저게 목표예요. 저기까지 물을 채워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처음에 어떻게 채우죠? 그냥 막 붓죠. 물을 막 부어요. 붓다가 어떻게 됩니까? 저 목표에 이제 도달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천천히 부어요. 저기 맞춰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커피 이렇게 타시는 분들은 많이 해보셨을 텐데, 라면도 그렇고 지금이 저 3번째 단계예요. 그러니까 올해 한 8월, 9월까지는 연준이 계속 퍼부었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계속 올린 거예요. 근데 이제는 미세 조정의 단계로 가는 거야. 이게 5까지 올릴까, 5.25로 갈까, 아니면 4.75가 맞나, 이건 몰라요, 연준 위원들도.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미세 조정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충격을 받을 일은 그렇게 높진 않다, 금리 올리는 것 때문에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달러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게 많죠. 유로화, 엔화, 금리 인하, 고용, 중국, 이제 이런 것들인데, 유로화는 이제 유럽의 에너지 문제가 좀 풀렸어요. 다행이고, 엔화는 내년 4월 8일 날
일본의 그 구로다 총재가 임기가 끝나요. 근데 이분이 너무나 그동안 돈을 많이 풀었어요. 일본에서. 난리가 난 거죠. 일본 엔화가 막 계속 폭락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내년 4월에 아마 임기가 끝나면 통화 정책을 바꿀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이거는 블룸버그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본 엔화는 더 이상 엔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엔저가 안 돼야 달러가 약해져요. 엔화가 올라가니까. 그죠? 그래서 유로화도 엔화도 더 이상 안 떨어지면 달러는 약해지고, 그다음 미국은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 높진 않은데 지금 시장에선 내년 연말에 한 번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는 사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금리 인상 정책은 끝났으니까 달러가 더 강하기는 어렵죠. 그다음에 고용은 어떻게 될지 솔직히 모릅니다. 지금 고용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번에 FOMC에서 연준 위원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 지금 실업률이 3.7이거든요. 4.6으로 바꿔놨어요. 9월 달에 4.3을 찍어놨는데 실업률 4.6으로. 무슨 얘기냐면 연준도 고용 좀 안 좋아질 거라고 지금 예상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게 FOMC 끝나고 나서 데이터 적어놓은 거랑 연준 의장이 말이 달라요, 서로. 데이터는 내년에 금리 인하를 예고하고 있는데 연준 의장은 말도 꿈도 꾸지 마라. 금리 인하 무슨 소리냐.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근데 우린 데이터를 믿어야죠. 뭐 연준 의장 말이 많이 틀렸잖아요. 그래서 연준 의장 입장은 지금 이 물가를 좀 잡아놨어요. 근데 여기서 괜히 바람을 이렇게 불어넣으면 물가가 또 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꺾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좀 누르는 발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미국 연준도 고용을 내년에 좀 꺾이는 쪽으로 일단 예상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유로와 엔화 미국 통화 정책이 바뀌면서 달러는 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이 중국 경기인데 중국은 지금 제로 코로나 풀죠. 그래서 원래 1, 2월이 고비 같아요. 내년 1, 2월이 아마 확진자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올해 아마 그 2월, 3월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나라 확진자 하루에 50만 명, 60만 명. 저도 이제 3월에 걸렸거든요. 근데 그때 엄청나게 뭐 심했죠, 다들. 뭐 안 걸리신 분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코로나 걸려도 얘기도 안 합니다. 근데 중국도 그렇게 돼요. 중국이 내년 1, 2월까지는 좀 힘들 거예요. 확진자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 확진자가 이제 엄청나게 증가한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사율이 높지만 않다면 중국은 이제 경제를 다 풀어버립니다. 내년 경제가 이대로 가면 너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내년 아마 2분기부터는 중국 경기가 살아날 거고 중국이 좋아지면 당연히 원화가 강세로 가요. 그럼 달러는 꺾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보면 달러가 1,500원, 1,600원, 1,700원 가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가려면 저 가정이 틀리든가 아니면 전쟁의 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다시 한번 전면전을 해야 돼요. 뭐 그런 거 아니면 우리나라 부동산이 뭐 뭔가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든가. 근데 그런 게 아니면 달러는 사실상 이제 고점은 찍었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당사도 예상하기로는 내년 한 4월이나 5월부터 경기가 터닝할 걸로 봐요. 그러니까 저점을 찍을 걸로. 왜냐하면 저게 OECD 경기 선행 지수인데 저게 지금 17개월째 떨어지고 있어요. 보통 22개월까지 떨어집니다. 그럼 내년 한 4, 5월 정도면 저게 이제 바닥을 찍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건 데이터니까 틀릴 수 있지만 이제 얼마 남진 않았다. 그리고 반도체 재고가 지금 하이닉스 좀 걱정이, 여기 하이닉스 주주분들도 참 걱정이 크실 것 같아요. 근데 내년에 저희 회사는 6.5조 적자 날 걸로 써놨어요. 그냥 저희 당사 애널리스트가. 근데 뭐 6.5조냐 5조 나도 하이닉스 망하진 않아요.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관건은 저렇게 재고가 많아요. 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재고가 너무 많아요. 저걸 털어야 돼요. 여기 이제 장사하시거나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가게에 물건이 안 팔려요. 어떻게 해요? 털이해야죠. 빨리 떨어내야죠. 그래야 그 다음을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이닉스 실적이 안 좋은 걸 너무 그거를 공포심을 가지시면 안 돼요. 차라리 안 좋으면 안 좋다고 그냥 팍 털어야 돼요. 이렇게 해야 그 다음에 24년도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한 증권사에서는 저도 안 믿기는데 그 한 증권사는 2024년도에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을 18조 원으로 적어놨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내년엔 적자지만. 그러면 24년도를 본다면 하이닉스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지금 무서워할 게 아니라. 다만 지금 바로는 못 가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저희가 봐도 지금 너무나 재고가 많은데 저 재고가 이제 2분기에는 정점을 찍는다. 그러면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 반도체 재고도 이제 좀 한 6개월 정도만 좀 고생하면 좀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창용 촌재가 되게 스킨십을 잘하시는 분이죠. 뭐라고 했냐면 이거 우리나라 위기 아니냐 이게 자꾸 물어보니까 로이터하고 이제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위기 상황은 아니고 뭐 이분 말을 믿으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 PF 부동산 PF 다 망하진 않는다. 좀 과장된 것도 많은 것 같다. 그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반도체를 찍어서 얘기했어요. 내년 3분기에 아마 반도체가 터닝할 것 같다. 빠르면. 근데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살아나야 시장이 좋아집니다. 경제가.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제 하이닉스 재고를 보여드린 게 하이닉스가 살아나야 우리나라 경제도 터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는 좀 회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고생을 해야 됩니다. 경제 측면에서. 주식시장은 달라요. 주식은 먼저 가요. 근데 경제는 따라가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고통스러움이 좀 있겠지만 하반기엔 좀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물가는 꺾일 겁니다. 내년에 한 3%대까지. 금리도 오르긴 올려요.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은 못 올라갈 거고, 환율은 꺾였죠. 이미 1200원대. 경기도 꺾여요. 근데 이제 막 이렇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좀 연착륙 정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하반기엔 좀 좋아지는 그림으로 일단은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 정책도 중요한데 이런 정책들이 많이 나와요. 정부가 저걸 괜히 하는 게 아니라 경제를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반도체, 근데 법인세 인하는 아직 지금 타결이 안 됐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만약에 법인세를 인하한다면 이거는 뭐 당연히 주식시장에 있는 호재죠. 그리고 미국은 인프라 예산법, 인플레 감축법, 반도체 과학법 이런 것들을 통과시켜 가지고 지금 중국을 빼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인프라 투자 늘리고 있고, 그 다음에 유럽은 리파워 EU라고 우리 러시아 거 이제 안 씁니다. 러시아 에너지 저리가 이거고, 그 다음에 유럽도 공장 짓고 싶어요. 얼마 전에 스페인 총리가 여기 와가지고 삼성전자 공장 방문하고 갔잖아요. 뭐라고 했냐면 공장 좀 지어달라고 스페인에. 그러고 갔어요. 왜냐면 이제 유럽도 자기네가 반도체를 만들고 싶어서. 그리고 원자재법도 통과될 거고, 저 밑에 이제 요새 인도가 난리가 아니죠. 인도가 중국을 대신해요. 그래서 저기 메이크 인 인디아가 인도의 그 제조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법안이고, 저 밑에 이제 프로덕트 링크 인센티브라고 하는데 저기다 공장 짓고 만약에 뭘 만들면 그 보너스 주는 거예요. 그래서 626조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도도 제조로 가겠다. 이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고, 중국도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제로 코로나 폐지하고 우리 부동산 부양하겠다 이거고, 동수서산이라고 반도체 짓겠다, 데이터 센터. 예, 이런 정책들이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에 투자하실 때 정부 정책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은 소비가 중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돈 있는 주체가 정부밖에 없어요. 예, 우리 계좌에 돈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정부 정책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24년에 이제 선거가 있죠. 우리 한국은 국회의원 선거, 그 다음에 그 미국은 대선이 있어요. 2년 후에. 그럼 보통 이게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요거 이제 그 국회의원 선거 직전 연도에 코스피는 항상 올랐대요. 거의 안 오른 적이 없었고, 물론 빠지는 해는 뭔가 이벤트가 발생하네. 뭐 미국이 신용등급 강등 당하거나, 내년에 그런 이벤트만 없으면 올릴 가능성이 높고, 아니 국회의원도 정치인은 뭐예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야 돼요. 표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반대하는 정책을 내기가 쉽지 않아요, 내년에는. 예,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내년엔 좀 우호적인 정책들이 나올 수가 있고, 미국은 중간 선거가 지금 끝났죠. 그리고 중간 선거 다음에 1년, 그 다음에 이제 대선이 있어요. 그럼 중간에 항상 주식시장이 되게 좋았어요. 예, 왜냐하면 다음 대선에 재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이 이제 선거를 앞둔 해기 때문에 이것도 좋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 내년에 PBR 1배가 지금은 2,600 정도 되는데, 이 돈을 벌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1억이 있는데 계좌에, 그럼 PBR 1배는 1억이에요. 근데 내가 올해 연봉이 5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안 쓰고 모아놨어요. 그럼 1억 5천이 되죠. 그러면 내년에는 1억 5천이 PBR 한 배가 되죠. 그래서 올라가요, PBR은 계속.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자산 가치 한 배가 지금은 2,600이지만 내년에는 2,850으로 올라갈 걸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목표는 이제 저 정도까지는 좀 열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 사계절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금융장세, 실적장세,
역금융장세, 역질서. 그러니까 저게 이제 금융장세 보시면 코로나 때 돈 풀어가지고 올리고 21년도에는 이제 실적이 좋았고, 근데 물가 오르니까 이제 돈 푼 거 줄여버렸죠. 금리 인상. 그래서 역금융 지수 빠졌고요. 그 다음에 지금이 어디냐면 지금은 저기 역실적 장세예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기업들 실적이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가면 갈수록 망가질 거예요. 막 적자 날 수도 있고 한데 거기에 너무 놀라시면 안 돼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반영하고 있는데 그 역실적 장세가 이제 끝나면 내년 2분기부터는 금융 장세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 연준이 내년 1분기면 금리 인상이 끝납니다. 금리 인상이 끝나면 이제 통화 정책이 끝나요. 긴축이. 그래서 아마 금융 장세 쪽으로 좀 바뀔 수 있다. 그러면 시장은 저 금융 장세일 땐요 실적이 안 좋아요. 여전히 안 좋아요. 근데 주식 시장은 올라가요.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실적은 안 좋은데 주가만 올라가요. 그게 이제 금융 장세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펼쳐질 가능성이 내년에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 미국에서도 그 80년대에 저 폴 벌커 의장이 금리를 확 한번 낮춘 적이 있어요. 물가 떨어져가지고 그때 미국 S&P 500 지수 저 파란색 선이 한번 확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런 흐름이 내년에 한 번 정도는 좀 펼쳐질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어제 하셨던 것 같은데 그 KB증권의 이은택 연구원님이 자료를 쓰신 건데 제가 이제 좀 캡처를 해와봤어요. 근데 뭐냐면 우리나라는 주가가 먼저 빠지고요.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한 거 주가 먼저 빠지고 그 다음에 이익이 떨어져요. 그게 저거예요. 그래서 주가 먼저 떨어지고 주가 오르는데 이익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거 무슨 일이지? 근데 그렇게 움직여요 한국 시장. 예, 선행성이 되게 빨라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저 위에가 저 오른쪽 위에 보시면 뭐가 팍 떨어지죠. 저게 이익이에요. 저 밑에가 주가입니다. PER. PER은 올라가는데 주가 이 이익은 떨어져요. 괴리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좀 부정적으로 보신 분들은 야 저거 이익 안 좋은데 어떻게 주가만 올라가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긴 하시는데, 근데 한국 시장의 특징이 저래요. 그리고 막상 이익이 너무 좋아지면 주가 빠져버립니다. 예. 근데 그 특징을 꼭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작년 3분기에 삼성전자가 역대급 이익을 내는데 주가는 계속 빠졌어요. 사실. 그래서 항상 먼저 좀 움직인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해 코스피가 모두 다 올랐어요. 내년에 경기 침체 여기서 안 온다고 생각하신 분이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있으실 것 같은데 올 거예요. 이미 오고 있어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거 저 표에도 제가 빨간 박스로 해놨는데 지수가 다 올랐습니다. 네 번의 침체기에. 예.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예. 침체기엔 빠져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침체기에 주식시장이 빠지는 게 아니라요. 침체가 오기 전에 미리 다 빠져요. 예. 그래서 올해 주식시장이 30% 빠졌던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리스크, 시스템 리스크 발생하면 어떡하냐. 은행 부도 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은행 부도예요. 근데 미국의 가계대출 중에서 연체율입니다. 저게. 저 오른쪽으로 가면 연체율이 역대급이에요. 없어요. 낮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망할 리가 없어요. 미국의 기업하고 가계부채입니다. 여기도 얼마 없죠. 이게 예전에 저 높을 때가 저게 이제 금융위기 때예요. 2008년도.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나라 자료인데 저기 보시면 저기 은행이 52%입니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1758조인데 은행이 갖고 있는 게 52%. 그러면 은행이 망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끝나요, 사실은. 그래서 은행은 망하면 안 돼요. 예, 근데 은행이 저기 중간에 보시면 58.4라고 써 있죠. 저게 뭐냐면 LTV. 그러니까 10억짜리 이제 아파트를 살 때 보통 이제 60%까지 대출 주잖아요. 근데 은행은 저 대출 비중이 40% 이하가 되게 많아요. 저 40% 이하가 58.4%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해요, 되게. 예. 그 부동산 담보 대출이라는 게 많죠. 가계 대출의 대부분이 부동산 담보라서 담보가 끼고 들어가요. 그래서 은행이 일각에선 그래요. 이거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냐. 근데 은행은 망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로는 지금 부동산 가격이 30% 빠져야 위기가 와요. 지금부터.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요건 삼성증권에서 쓴 자료인데 제가 읽어봤어요. 이 은행 자료를 쓰셨더라고요. 길게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은행 자꾸만 뭐 유동성 위기다, 레버리지 위기다 하는 게 지난 10년간 너무 저금리여가지고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우리가 이제 거기에 익숙해져 있었죠. 근데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은행 PF 대출이 전체 대출의 2%밖에 안 되고요. 기업 대출은 전체 80%가 담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자영업 대출도 담보 비중이 97.8%. 가계 대출이 비중이 주택 대출이 그중에 67%인데 역시 가계 대출 대부분이 담보가 다 들어가 있죠. 예. 그리고 이 깡통 전세 요즘에 우려하시죠. 깡통 전세도 근데 전세 대출도 대부분 저기 정부 기관에서 다 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언론 기사에서는 약간 좀 위기 아니냐 이런 기사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뭐 저축은행이나 뭐 증권사나 캐피탈사가 뭐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어요, 실제. 근데 은행이 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여기 삼성에서는 주택 가격이 60% 빠져야 은행이 망할 걸로 이제 손실을 볼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스템 리스크를 좀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23년도 이제 투자 전략인데 저희 이제 PBR이 우리 코스피가 자산 대비해서 한 배가 지금 2,600인데 내년이면 2,850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2,600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배가 지금 2,600이죠. 0.9배가 2,340 지금이에요. 지금이 딱 0.9배. 그리고 우리나라 PBR 바닥은 0.8배입니다. 0.8에서 1.2배 왔다 갔다 해요, 항상. 그래서 0.9배, 0.8배일 땐 주식을 하셔야 돼요. 무서워도 투자를 하는 시기고 반대로 1.2배가 간다. 뭐 1.1배, 1.2배 이때는 조금 조심하시고 약간 슬로우하게 쉬어가시고. 근데 지금은 0.9배, 0.8배거든요. 근데 무서워서 못 하시죠 지금. 뭐 물린 것도 많고 사실 또 두렵고 2천 깨질 것도 같고. 예, 그렇지만 과거 역사상 한국은 저 밴드 안에서 항상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의 위기만 아니라면 지금은 좀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게 하워드 막스가 이제 썼던 책을 제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지금 저기 이제 그 이쪽에 있는 저 검은색 저희가 2,300이거든요. 뭐냐면 가운데가 딱 2,600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언제 주식을 사냐면 저기 올라갈 때 삽니다. 저기 낙관, 희망 낙관, 저기 흥분할 때 있죠. 3,000감 이제 또 흥분하실 것 같은데 저럴 때 대부분 주식을 사게 돼 있어요. 가만히 못 있어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언론 기사도 그렇게 나오고 주변에서 친구도 와가지고 야 지금 시장 너무 좋아, 지금 투자해야 돼,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지금은 주변에 주식하라는 얘기 없죠. 어떻게든 빨리 탈출해라, 현금화해라, 예, 도망가라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하워드 막스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은 좀 비관적이고 공포심이 좀 작용하는 구간인데 이럴 때는 기회를 잃을 위험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용기를 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리고 반대로 나중에 저기 2,800, 2,900 갈 때는 조금 그때는 무관심해지시고 예, 남들이 흥분할 때 좀 그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절반 이상은 아마 또 저기 올라갈 때 하실 것 같아요. 예, 근데 대부분 그래요. 이 사람이 그게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저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너무 좀 두려움 갖지 마시고 그다음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이제 회사에서도 자료가 나왔는데 한국과 미국 주식은 투자 전략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주식은 장기 투자하는 거야 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실제 그래요. 저도 동의해요. 주식 장기 투자해야죠. 단타에서 못 벌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적절하게 사고 팔고를 하셔야 돼요. 왜? 주식은 사두면 오르질 않아요. 한국은. 왜? 한국은 지배 구조가 되게 취약하죠. 주주 가치가 우선이 아니에요. 시장 자체가. 미국은 안 그러잖아요. 주주 가치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CEO의 운명이 주가에 달렸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뒤통수 많이 맞아봤잖아요, 솔직히. 예. 근데 이제 앞으로 바뀌겠지만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저거밖에 못 올랐어요. 1992년 이후로 291%, S&P 500은 845%가 올랐는데 그리고 지금 주도주 변화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쪽이 차화정 옛날에 금융위기 끝나고 그 다음에 저기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대박 났을 때 지금 아모레퍼시픽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저기 바이오 한미약품 10배 다시 꼬꾸라졌죠. 그 다음에 저기 소프트웨어가 네이버 카카오입니다. 코로나 때 5배 6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그 다음에 지금 올해 떠오르는 게 뭐죠? 태조 이방원. 무슨 얘기를 해드리고 싶냐면 한국은 주식은 사두면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두고 그 트렌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어떤 업종이 오늘 올해를 주도를 할지 이거를 간파를 하셔야 돼요. 한국 시장에서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는 물론 기업 투자에서 돈 버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산업 공부를 정말 좀 열심히 해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이전 사이클 주도주는 하지 마시고 카카오, 그다음에 예전에 보시면 SK텔레콤, 저기 뭐 대우조선 한 번씩 저 대우조선의 양도 10배 올랐었잖아요. 2007년도 그때 좋을 때. 아모레퍼시픽, 셀트리온, 카카오, 이전 주도주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주가가 부러져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있죠. 뭐 네이버, 카카오 지금 워낙 빠졌으니까 기회 아니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주도주가 되기는 몇 년 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하실 때도 너무 10배 오른 거는 투자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영원한 상승은 이렇게 없습니다. 저게 평균, 저 회색 선이 평균이에요. 예. 주도주들 한 번 오르고, 그래서 적절하게 좀 사고팔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좀 아이디어를 생각해 본 게, 아까도 정치 얘기를 해드렸지만 탈세계화 시대입니다. 공급망이 재편이 돼요. 한국이 중간에 있는데, 저기 보시면 중국은 이제 미국으로 못 보내요. 이게 말이 안 되죠. 미국이 중국산 제품을 되게 싸게 사요. 근데 이제 스스로 끊어버렸어요. 나 비싸도 상관없어. 그냥 미국에 공장 지어. 근데 대만, 한국, 일본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이게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안 하면 안 되죠. 미국에서 시장을 잃고. 그리고 인건비가 너무 비싸니까 미국에서 돈을 줘요. 인건비 내가 보존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제조업 국가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굉장한 기회를 중간에 좀 갖고 있는데, 다만 중국이란 시장을 잃을까 봐 이게 좀 걱정이죠. 중국하고도 대립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저 네옴시티도 지금 머리가 아파진 게, 우리나라 건 줄 알았는데 지금 시진핑이 왠지 가로채는 느낌이에요. 지금 딱 이 뉴스를 보니까. 그래서 저것도 좀 머리 아파졌고, 근데 어쨌든 지금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러시아, 중동 국가를 포섭을 해서 가져가려고 그러고, 미국은 저기 대만, 한국, 유럽, 인도 중심으로 해서 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대립을 하겠죠. 이 구도를 반드시 이해하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거기서 총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제조업 갖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되게 중요한 게, 한국은 미국이 원하는 걸 갖고 있잖아요. 반도체, 2차 전지, 히토류. 히토류는 이제 우리나라는 없었어요. 근데 리튬, 니켈 광물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업하기 시작하죠. 또 한 가지, 바이든 대통령이 했던 4개 중에 하나가 마지막이 의약품. 근데 우리 한국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세계 1등 CMO가 있어요. 이 4개가 다 들어가 있어요, 한국이. 근데 그중에 반도체 배터리가 제일 핵심이죠. 왜냐? 전 세계 1등이니까. 그래서 한국이 되게 중요한 국가가 되는데, 근데 거기서 또 중국을 대체하는 국가, 저기 인도입니다. 인도가 중국 아이폰 공장 있죠? 지금 대체하고 있잖아요. 괜히 신고가 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유럽은 러시아랑 손절하기 시작했고, 요 구도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미국 기업 중에 이 2개 기업이 신고가예요. 리쇼어링이라고, 미국의 제조업이 이제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은 서비스업인데 미국의 제조업 기업들이요, 미국에 공장을 지으니까 이 기업들이 돈을 벌어요. 뭐냐면 저런 모터, 제어, 정밀 개척 다 공장 만들 때 필요한 것들이에요. 예,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 기업들 이렇게 신고가 나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가동률이 개선되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 중에 미국에 저런 데 공급하는 기업들이 돈을 앞으로 많이 벌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저런 중심축을 하나 잘 설정을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미국이 이제 실제 맥킨지가 연구한 자료래요. 제조업 육성 통해 가지고 10년간 GDP 15%. 근데 미국만 저걸 하는 게 아니라 인도도 저렇게 하겠대요. 똑같이. 예. 그러니까 거대한 제조업 부흥이 와요. 그래서 이제 제조업 르네상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지금.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나 이런 플랫폼이 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에 빅테크 기업 물려 계신 분도 많겠지만 지난 10년간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근데 그 기업들이 또 10배 오를까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 같아요. 그래서 미국 주식을 투자하실 때도 이런 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조업 베이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 말고 이제 눈에 보이는 거, 그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요거는 무슨 그림이냐면, 여러분이 투자할 때 큰 줄기 하나를 무조건 그리세요. 나는 어디에, 그러니까 내년엔 이 산업이다. 이 줄기 주제를 하나 정하세요. 그게 뭐냐면 리쇼어링이에요. 그러면 저 오른쪽에 보세요. 저게 관련된 게 뭐예요? 미국이 태양광 지어라. 배터리 광물도 중국 거 쓰지 마라. 그 다음에 반도체 미국이 지어줘. LNG 유럽으로 수출해 주잖아요. 그죠? 유럽은 러시아 거 안 쓰겠다. 로봇 스마트 팩토리 공장 지어야 되니까. 그다음 데이터 센터 짓고, 인도도 하고 미국도 하고. 그러니까 이 자국 내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중국에 있는 거를 다 미국으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돈 우리가 다 되겠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이 오른쪽은 주도주는 아니에요. 근데 이런 아이디어들이 한 번씩 나오니까 이쪽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저기 중국은 리오프닝 하겠죠, 내년에. 그 다음에 가성비 소비라 그래가지고 요즘에 사람들이 돈 많이 안 쓰려고 그러죠. 그래서 화장품도 올리브영 가서 많이들 사신대요. 색조 화장품, 예, 중저가 브랜드가 뜨는 시대고, 넷플릭스에 광고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여기 이제 내년에 스마트카 얘기 계속 나오겠죠. 거기 들어가는 뭐 부품 저런 게 있을 거고, AR, VR 글라스.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안 좋은 거 맨 밑에는 뭐냐면 지금 최악인 거. 예.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아이디어들도 좋은데 항상 투자하실 때 중심이 뭔지를, 그걸 주도적으로 갖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그냥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저의 생각이니까. 근데 포트폴리오 만약에 짠다면 저라면 이렇게 짤 것 같아요. 리쇼어링을 60%딱 잡고 가고, 스마트카 중국 회복에 한 10%? 그다음에 역발상, 저건 너무나 싸거든요. 완전 저평가된 거, 잃을 게 별로 없는 거, 그거 한 10에서 20%. 이렇게 해서 내년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서두에 그 한 분이 질문해 주셨잖아요. 올해 주식으로 50%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걸 그냥 보유하는 게 맞냐? 아니, 보유하셔도 돼요. 되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만약에 동의를 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여기 속해 있는 것 같다, 그럼 건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들고 가면 돼요. 뭐 손해가 크더라도. 근데 여기가 아니라 내년도 잘 모르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그러면 그 기업들을 지금 팔지 마시고, 주가가 한 번씩 급등할 거예요. 강세장이 나중에 오면 한 번씩 올라요. 이번에 중국 화장품 회사들이 주가가 바닥에서 40% 올랐어요. 엄청나게 올랐죠. 이제 그럴 때 그런 기회가 한 번 올 텐데, 그럴 때 비중을 줄이시라는 거예요. 줄이고 갈아타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많이 빠졌는데 굳이 밑에다 팔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저런 것들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종목 넘어가기 전에 나는 어떤 투자자가 되면 좀 좋겠냐, 이걸 한번 좀 고민을 해본 건데, 손흥민 선수 정말 위대한 선수잖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손흥민 선수가 왜 위대한 선수가 됐죠? 저 기본기가 갖춰진 선수잖아요.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공을 몸에 달고 살았어요. 그냥 이렇게 떨어지지도 않고, 뭐 이렇게 차고 다녔더라고요. 이렇게 이 발에 안 떨어져요. 이러고 초등학교 운동장을 막 수십 바퀴. 그거 떨어뜨리면 아빠가 혼내고, 아빠가 이제 미웠겠죠. 근데 뭘 한 거죠? 매일같이 루틴을 가지고 기본기를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선수 됐죠. 그 다음에 자기 필살기가 있죠. 가속 능력, 양발 사용하고, 자기만의 특기예요. 주식 투자 똑같아요. 저 기본기는 여기 계신 분들이 주식으로 성공하고 싶으면 다 배우셔야 돼요. 예, 저거 안 하고 나는 필살기 하겠다, 그럼 뭐 당연히 필패입니다. 그리고 투자의 본질은 요거거든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죠. 그죠? 아니,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본기도 갖추고 다 배웠어요. 근데 왜 실패하냐면 결국 비싸게 사요. 또 왜? 좋을 때 막 신문 기사 언론에서 막 좋다는 얘기 막 쏟아질 때, 그럼 주가 비싸거든요. 그럴 때 사요. 얼마 전에, 불과 한 달 전에 LG 에너지 솔루션 얘기 엄청 많았잖아요. 뭐 좋은 얘기밖에 없어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가 20% 빠졌는데 비싸요. 되게 비싸니까 빠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비쌀 때 사거든요. 그래서 싸게 사야 되고, 그러려면 적정 가치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저기 투자 수익이 있죠. 여기 왼쪽이 안전마진 싸게, 저게 적정 가치, 저 마지막 오른쪽에 있는 게 뭐냐면 저게 통찰력입니다. 예, 마지막에 이 기업이 얼마만큼 돈을 벌지, 이걸 꿰뚫어 보셔야 돼요. 정확히 계산하실 필요 없고, 이 기업 내년에 돈 많이 벌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훈련을 하셔야 돼요. 저게 통찰력인데, 요게 저 맨 위에 있는 게 저 내재 가치인데, 저 밑에가 금리 같은 거예요. 저 외부 요인은 기업한테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야, 너 왜 돈 못 벌어? 기업 가치 왜 떨어졌어? 금리 올라서.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 회사 잘못 아니에요. 근데 저 위에 있죠. 저 미래 가치, 미래 현금 흐름입니다. 이제 워런 버핏이 했던 얘기죠. 저 현금 흐름을 만약에 CEO가 돈을 잘못 투자해서 못 벌었다, 그건 CEO 잘못이. 예. 근데 저게 많이 벌 기업을 찾아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애플이란 기업이 없어요. 구글도 없고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찾아야 돼요? 한국은 어쨌든 제조업국가예요. 중간재. 이 스마트폰 만드는데 OLED, 반도체 이거 만드는 회사를 찾아내야죠. 이 스마트폰 판매하는 회사가 없어요. 삼성밖에는. 사실 그죠? 한국은 여기 들어가는 중간재 기업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왜 업종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한국은 다른 거예요. 이 투자 방법 자체가. 그리고
어떤 업종이 좋을 거냐 이걸 이제 캐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조선일보 기사에 있던 걸 제가 가져온 건데 이게 이제 가장 수익률이 안 좋으신 분이 뭐 50대 남성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되게 좀 안 좋다고는 하는데 그게 이제 뭐 충분히 저는 좋은 수익 낼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 게 아까 똑같아요. 손흥민 선수처럼 기본기가 뭐예요? 주식 분석할 때 여기 기업 분석하고 이거 하기 싫죠? 하기 싫어요. 솔직히 너무 하기 싫어. 그러니까 리딩방 가잖아요. 리딩방 가면 돈 주식 다 알려줘. 예, 매일같이 뭐 무료 정보에다가 딱 봤더니 리딩방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딱 거기 딱 들어가면 종목 한 20개 뿌려줘요. 근데 그 중에 희한하게요. 꼭 하나가 상한가를 가요. 정말 희한합니다. 그럼 상한가를 딱 가잖아요. 바람잡이들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방장님. 다 이렇게 추앙을 해요. 그럼 이제 나만 바보 된 것 같죠? 그럼 이제 거기다가 그 슬쩍 이제 와가지고 유료 링크를 보내줍니다. 그럼 이제 결제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무료 리딩방인데 저거 하기 싫거든요. 이제 그런 개인 투자분들의 심리를 이용한 거예요. 근데 저거 안 하면 주식 하지 마세요. 아예 안 하셔야 돼요, 진짜. 그건 꼭 말씀드리고 싶고 어차피 까먹습니다. 그래서 저 기업 분석 제일 중요한 게 저게 노란색으로 했는데 기업과 산업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신문하고 보고서 그리고 많이 보셔야 돼요. 쓸 때. 예. 그리고 저 오른쪽은 뭐냐면은 저런 분석을 통해서 내가 저기 그 B2B 기업한테 납품하는 중간재 회사를 할까 아니면 애플 같은 소비재 기업을 투자할까 아니면 뭐 리쇼링인지 내년에 중국 회복인지 만약에 여기 여러분들 중에도 야 내가 봤을 땐 염수관 이사 얘기가 아니라 내 생각엔 내년에 중국 회복이 더 큰 거 아니야? 그럼 거기에 베팅을 하세요. 찾으셔가지고 제가 얘기한 게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야 내년 중국이 4년 만에 드디어 빗장을 푼대는데 이거 엄청난 거 아니야? 난 글로 갈래. 그럼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정답입니다. 근데 그 중에 뭘 살 건지를 고르셔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줄기를 꼭 찾으셔야 돼요. 나는 LNG, 난 가성비 소비에 투자하겠다. 그 줄기를 뭔지를 좀 캐치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이 신문에 여기 조선일보 기사 중에 올해 본 거 중에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걸 캡처해 왔어요. 전 실제 이제 조선일보도 구독해서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거기 이제 경제면을 많이 봐요. 근데 이게 기획 기사인데 여기 리튬, 니켈 이걸 보고 저는 다 요약을 제가 다 해놨어요. 타이핑을 다 쳐놨어요. 그래서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그 얘기를 했어요. 신문을 꼭 보라 그랬어요. 왜? 기자처럼 정보를 수집하래요. 수집을 하고 의사처럼 진단을 하래요. 왜? 이거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내가 진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단해서 처방을 해야죠. 그래야 주식을 살 거 아니에요. 살지 말지. 그거거든요. 근데 신문이 되게 좋은 공부예요. 그래서 저는 제발 인터넷 신문 보지 마시고 구독하세요. 그 지면 신문. 지면 신문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그날 중요한 기사를 다 추려놔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조선일보나 다른 신문사 인터넷 딱 들어가잖아요. 기사가 너무 많아요. 여기서 뭘 봐야 되지? 고르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지면 신문이 그래서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좀 하루에 이거 한 30분이면 돼요. 신문 읽는 거 오래 안 걸립니다. 저 모든 기사를 왜 읽어요? 다 읽을 필요 없어요. 시간도 없는데 그 중에 내가 필요한 것만 골라서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 훈련을 지금부터라도 좀 꾸준히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기 내가 올라가려는 제 목표 있죠. 저 목표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어떻게 올라가요? 뭐 우리 스파이더맨도 아니고 어떻게 올라가실 거예요? 사다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다리 만드셔야 돼요. 저게 뭐예요? 루틴이에요. 루틴. 신문을 매일 보시든가 나는 오늘부터 전자공시 들어가서 사업 보고서에서 이 기업 뭔지 매일 하나씩 보겠다. 뭐 예를 들면 오늘 들어가서 그 삼성전자 사실 안 보셔도 됩니다. 삼성전자 뭐 다 아니까 내가 잘 모르는 기업 중에 하나를 보겠다. 일주일에 하나라도 이 루틴을 만들어 놓으세요. 저게 사다리예요. 근데 저거를 하셔야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떠오르는 축구 선수입니다. 아마 이 축구 좋아하시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엘링 홀란드라고 괴물입니다. 그냥 골을 그냥 닥치는 대로 넣어요. 예. 근데 이 선수도 자기 루틴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일어날 때 챔피언스 리그 주제곡을 들으면서 일어난대요. 되게 재밌죠. 그리고 일어나서 윗몸 이렇게 청개를 하고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음식도 닭가슴살만 먹어요. 예. 그리고 밤 10시에 무조건 자고 스마트 반지 딱 착용한 다음에 자기 몸 컨디션이 일어날 때 어떤지 다 체크를 해요. 이 세상에 공짜는 진짜 없어요. 이 위대한 선수도 지금도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되게 겸손하거든요.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주식에서도 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사이클을 이해하고 한 번 더 투자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투자의 본질은 저기 싸게 사서 싸게 살려면 왜 싼지 가치 분석을 하신 다음에 쌀 때 사야죠. 용기를 내야죠. 공포스러울 때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내가 10,000원에 살려고 그랬는데 12,000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죠. 네, 올 때까지. 그리고 비싸게 팔아야 됩니다. 비싸게 팔려면 미래에 좋아질 거. 주식은 현재를 보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좋아질 걸 아셔야 돼요. 앞으로 요새 현대차가 안타깝게도 주가가 못 가잖아요. 그 이유가 앞으로 안 좋아질 것 같아서 그래요. 실적이 감소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저런 인사이트 통찰력 그거는 신문이나 산업 분석 보고서나 이런 거 책 이런 걸 통해서 공부하시고 계속 업데이트 하시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있어야 돼요. 1년 안에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이게 워런 버핏 아시죠? 이번에 올해 제일 놀랐던 게 이거죠. 이거 TSMC 이분이 왜 샀나? 예,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근데 저기 순서가 있어요. 저기 맨 왼쪽에 분석력 미리 다 분석해 놓은 거예요. TSMC 어떤 회사인지 알았겠죠, 당연히. 그리고 야 이거 앞으로 좋아질 것 같은데? 통찰력을 발휘한 거예요. 야 4차 산업혁명에 TSMC 반도체 없으면 4차 산업혁명이 될까? 이제 이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공지능 반도체를 다 만들어줍니다. 안타깝게 저기에 삼성전자 있으면 좋겠지만 삼성전자도 똑같아요. 삼성전자도 저걸 만들 겁니다. 앞으로 파운드리 경쟁자니까. 근데 언제 샀냐? 폭락할 때 샀어요. 오를 때 안 사고 올해 엄청 초에는 좋았잖아요. 근데 올해 TSMC가 주가가 고점에 40% 폭락했습니다. 그때 산 거예요. 인내심을 발휘해서. 그리고 용기를 낸 거예요. 왜 용기를 냈냐면 대만과 중국이 안 좋죠. 그때 TSMC를 빠져나간 외국인이 많아요. 전쟁 날까 봐. 이거 큰일 났다. 근데 이분은 용기를 낸 거예요. 뭔 소리냐? 난 산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할 건 뭐예요? 그냥 보유. 아이디어 검증. 근데 만약에 TSMC가 삼성한테 져요. 경쟁력이 안 돼요. 그러면 워런 버핏은 팔겠죠. 이제 그럴 땐 팔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계속 가져가겠죠. 예, 마지막에 할 건 저거거든요. 이제 저런 과정이에요. 주식 투자는. 그래서 평소에 기업이나 산업을 좀 많이 공부해 놓으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탑 이제 5인데 첫 번째는 요 5종목은 어쨌든 제가 이제 오늘 소개는 해드리지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꼭 한번 공부를 꼭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해 안 하고 이걸 사가지고 내년에 수익이 나건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수익 나도요 나중에 결국엔 다 까먹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이해를 꼭 하시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간단한 게 제 투자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 리튬이나 니켈이 아니어도 너무 싸요. 그냥 주가가 원래 싸잖아요 포스코가. 그래서 그게 하나가 있고 이 분기당 1.5% 배당 분기마다 줘요 배당을. 거기다가 지금 불황이 와도요 매년 2조는 벌어요 최소. 뭐 철강이 안 좋아도 2조는 벌어져요. 그리고 2차 전지 이쪽으로 이제 바뀌고 있죠. 회사도 배터리 핵심 광물 리튬 니켈 이 사업을 시작했고 아마 아르헨티나에서 24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리튬이 생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국 배터리 증설 현황입니다. 1,700조 원 시장입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배터리가 앞으로 많이 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 전기차 공장들이 이렇게 가동을 하니까 요게 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배터리 공명 여기 보시면 다 중국입니다.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이거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빨리 없애야 되거든요. 그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이 기업들이 해주겠죠. 예.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하려는 사업이에요. 자회사 통해서 최종적으로 배터리까지 가요. 배터리는 만들지 않지만 이 소재, 리튬, 니켈, 흑연, 저기 그 인조 응급제, 실리콘 응급제, 폐배터리 다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그럼 기업 가치가 철강 회사에서 이게 붙겠죠. 2차전지 쪽으로. 예. 그리고 항상 제가 마지막으로 체크하는 게 싸냐 비싸냐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PBR 지표를 많이 보거든요. 밴드를. 근데 저기 맨 위에 파란색 선이 주가 가 있으면 비싼 겁니다. 지금 보세요. 밑에가 있죠. 그래서 지금도 되게 싸요. 그래서 저는 적정 PBR을 아무리 못해도 0.5배다. 그래서 33만 원은 최소한 가야 된다. 저는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아무튼 지금은 뭐 사라 팔아라 뭐 이거보다도 지금도 좀 싸다.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 두 번째가 이제 하나솔루션입니다. 다 아시죠? 태양광. 이제 어차피 태양광이고 이제 미국에서 인플레 감축법이 통과됐고 태양광을 생산할 때마다 이제 돈을 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미국이 동남아에서 중국산이 우회해서 들어오는 거 막아버렸어요. 이제 관세부가 하겠다. 2년 후에. 근데 다행히 하나 큐셀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술력도 좋아요. 그래서 그걸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게 리파워 EU예요. 유럽 정책 뭐죠? 러시아 천연가스를 0으로 만들겠다. 우리 안 쓴다. 그 대안으로 나온 게 태양광. 설치량은 320기가와트. 유럽에 태양광을 설치할 거예요. 근데 유럽 태양광을 대부분 누가 만들어줍니까? 중국이 만들어줘. 근데 유럽도 바꿔주겠죠. 그래서 아마 아직은 하나솔루션이 미국에 많이 가는데 나중에 유럽 쪽도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인플레 감축법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래서 여기 보시면 태양광 패널, 세액공제. 그런데 저는 하나솔루션이 이제 수혜준 게 저기 미국에 그 생산 설비가 있어요. 미국 쪽에 생산 설비가 있으니까 저게 좀 수혜고 앞으로 더 많이 지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좀 괜찮고 또 경쟁력도 되게 좋습니다. 저는 이제 물론 요즘에 풍력 얘기도 많이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태양광을 저는 그래요. 저는 좀 더 선호를 하는 게 풍력보단. 왜냐하면 태양광이 이 발전소 짓는 게 제일 빨라요. 그래서 원자력 저는 원전주 투자 많이 하시죠. 저는 근데 원전주는 좋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왜 저는 원전주는 잘 얘기를 안 하냐면 돈을 언제 벌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 공사하는데 10년 걸려요.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거기서 돈을 벌지 안 벌지 알 수가 없어요. 풍력도 좀 오래 걸리고. 근데 이제 태양광은 1년이면 끝납니다. 설치하기도 쉽고. 그래서 좀 태양광이 발전 단가도 제일 싸고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표는 뭐냐면 중국이 태양광을 장악한 비중인데 저 밑에 보시면 다 파란색이 다 중국 거예요. 저기 폴리실리콘, 인곳, 웨이퍼, 셀, 모듈 다 80% 이상 다 중국이 싹쓸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저거 없애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공급망 재편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고, 이건 뭐냐면 이제 하나 큐셀이 하는 태양 전지인데 저 왼쪽이 지금 일반적으로 하는 거고요. 오른쪽이 지금 하나 큐셀이 개발하는 건데 저게 만들어지면은 저 전지 효율이 지금 29%예요. 그러니까 태양열을 100을 받으면 29만 쓰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저걸 만들면 44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저렇게 되면은 원가는 올라간다 하더라도 효율성이 25%나 증가해서 저 가치가 지금 400조죠. 500에서 600조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거는 한번 지켜보세요.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인데 단 하나 솔루션은 저는 지금은 투자하면 안 된다. 지금 주가 47,000원 정도 되죠.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PBR로. 그래서 최소한 43,000원 밑에서 사야 되지 않을까. 싸게 사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요건 좀 생소하실 거예요. 한양 ENG. 이게 반도체 인프라 투자하는 이제 기업인데 요거는 제가 그림 보면서 그냥 바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게 지금 중국에 있는 우리 한국 공장들이에요. 그 다음에 대만 있고 미국이 지금 뭐를 하죠? 야, 중국에서 만들지 말라는 식으로 지금 협박이 나오죠. 그럼 저 두 개 공장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특히 하이닉스가 지금 골치 아프거든요. 중국 공장을 조금씩 빼줘야 돼요. 그러면 저걸 대체할 공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장을 많이 지을 거예요. 특히 삼성전자는 이제 앞으로 1년에 하나씩 짓겠대요. 파운드리 공장을. 네, 그리고 지금 미국에 있는 공장 이제 증설 시작했습니다. 발주 들어갔고, 이 회사가 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이쪽에 있는 게 배관 있죠. 저 밑에 보시면 배관 보이시죠? 저 공장에 그 반도체는요 가스를 다 주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공장 딱 지을 때 배관 깔아야 됩니다. 요런 이제 파이프 같은 거 있죠. 요거예요. 요거 다 깔아줘야 돼요. 저거 만드는 회사가 한양 ENG고, 그 다음에 저기 화학물질 저기 써 있죠. 공급 장치라고 저거예요. 저 배관을 이제 만들어서 공급하는데 공장 처음 지을 때 들어가요. 저게 인프라 장비. 그래서 요게 이제 반도체 요게 그 룸이에요. 저 가운데 클린룸 보이시죠? 저게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뉴스 보면 반도체 공장에 근무하신 분들 하얀색 옷 입고 막 이렇게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잖아요. 거기가 클린룸이에요. 저것도 만들어요. 예, 그래서 한양 ENG가 하는 사업이 저겁니다. 저 사업이고, 근데 왜 저는 이 기업은 지금 괜찮냐면 좀 소형주지만 주가가 저 밸류 보세요. 저 하얀색이 주가거든요.
밸류 맨 밑에가 있죠. 부담이 없어요. 주가 빠져가지고. 그래서 역사적 지금 저평가 구간이라 굉장히 부담이 없다. 돈도 잘 벌고 순연금 기업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한미반도체. 기술력이 좋아요. 되게 좀 비쌉니다 대신에.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국의 다르파라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이은택 연구원님이 얘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다르파가 뭐냐면 미국의 이제 국가고등연구계획국인데 다른 거 다 있는데 여기서 이번에 예산이 는 게 저거예요. 3D 패키징 예산. 저걸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간단하게. 이게 뭐냐면 제가 그림을 그린 겁니다. 직접. 저 밑에 요게 기판이 있죠. 저 녹색 기판에다가 반도체를 붙여야 되거든요. 저걸 패키징이라고 그래요. 저걸 붙이는데 옛날에는 저 칩 하나만 붙였는데 지금 보세요. 4개죠. 연달아 붙여요. 적층을 해요. 근데 저기다가 저 밑에다가 저 비아홀이라고 써 있죠. 저 구멍을 뚫어야 돼요. 이제 저런 걸 해주는 장비를 만들어요. 한미 반도체가. 그 옆에 보면 CPU, GPU라고 써 있죠. 보라색으로. 저거는 다른 칩이에요. 이종 칩이라 그러는데 2개 칩을 붙여요 또. 그럼 성능이 엄청 좋아집니다. 저거를 그 혹시 여러분이 그 애플 노트북 갖고 계신 분들은 애플 노트북에 저 칩이 들어가 있어요. 이종 칩 같은 건데 2개를 붙인 거죠. 그러면 성능이 엄청 좋아요. 저거를 3D 패키징이라 그래요. 뭐 TSV라고 하는데 앞으로 칩이 이렇게 가요. 저걸 해주는 장비가 한미반도체 하고 있고, 미국 고등연구계획국에서 저 기술을, 이 3D 패키징 기술을 이번에 처음 넣은 거죠. 지원하겠다고. 이게 맞는 거죠, 트렌드에. 네, 그런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게 이런 기업이 많아야 돼요. 주주환원의 진심입니다. 자사주 매입을 매년 해요. 그리고 소각도 합니다. 올해도 소각을 얼마 했냐면 자기 주식을 올해도 한 1.6% 규모 소각을 했고요. 주주 환원 규모가 배당까지 하면 최소 5에서 7.4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이 많아져야 우리나라가 4천, 5천 가겠죠, 사실은. 예. 근데 어쨌든 주주 환원도 되게 열심히입니다. 밸류에이션 근데 조금 비싸요. 지금 좀 올라서. 그래서 이 기업은 제가 봤을 때는 12,000원 밑에서 투자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지금 12,000 한 얼마죠? 한 500원인가 한 700원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조금만 더 내려올 때 투자하면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ISC라고 반도체 칩 있잖아요. 네모난 거. 이 칩이 있으면 이거를 끼워 가지고 마지막에 최종 검사를 해야 돼요. 야, 이거 불량품이야. 아니야. 이거 검사하는 그 소켓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소켓이 이렇게 생겼어요. 저렇게 맨 오른쪽에. 저 반도체 중간 걸 끼워요. 저기다. 끼워서 하는데 저게 점점 사이즈가 커져요. 반도체 성능이 좋아지니까. 그래서 단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자동차에 많이 들어가요. 차량용 반도체 있죠. 여기에 저 소켓이, 차량용 반도체는 저 반도체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근데 저거 다 끼워서 하나씩 다 되죠. 네. 그래서 ISC도 앞으로 굉장히 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 근데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지금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지금 현재가가 33,00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31,000원까지 어차피 지금 시장이 바로 못 가잖아요. 그래서 아마 기회는 줄 거예요. 기다렸다가, 그리고 천천히 공부하셔가지고 여러분 걸로 만든 다음에 꼭 좀 투자를 하셨으면, 여러분이 이해 못하고 투자하는 건 사실 제가 여기서 얘기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마지막으로, 이거는 요새 건설주 투자하면 진짜 위험하잖아요. 막 망할 것 같고. 근데 그래도 역발상으로 전 DLNC는 좀 괜찮다. 왜냐하면 DLNC는 주택 비중이 높아요. 71%인데 왜 이 기업이냐, 다른 건설사 말고. 왜냐하면 일단 아크로 브랜드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굉장히 고급 브랜드로 알려져 있죠. 예, 대림 아크로 하면 이제 알아주죠. 그리고 대형사가 전국 주택 분양률이 한 35%나 돼요.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대형사로 압축될 거예요, 아파트 시장이. 그리고 저 오른쪽에 보시면 제일 지금 문제가 뭐죠? 부동산 파이넥트,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게 제일 문제죠. 지금 이 회사는 없어요, 그게. 그냥 PF 채무가 0입니다, 0. 그래서 이 DLNC는 그동안 이쪽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를 되게 잘 해놨어요. 그래서 부도가 날기가 굉장히 어려운 기업입니다. 요즘에 이거 많아서 난리가 나잖아요. 부도 난다. 근데 이 회사는 그거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주가가 그냥 완전히, 요새 건설주 망가져가지고 저 바닥에 처박혀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혹시라도 역발상 기업을 한번 고민하신다면 한번 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한 10초 남았는데 제가 최대한 좀 빨리 좀 설명을 해드렸고, 아무튼
이런 그 내용들 가지고 2023년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좀 많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염승환 이사님, 지금 저기 뒤에도 계시고 옆에도 계시고 참가자분들 정말 많이 모이신 네. 거 보이시죠? 네. 정말 이사님의 오늘 강연을 듣기 위해서 또 먼 길 오신 분들 많으신데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예. 제가 아무튼 이제 오늘 제가 올해도 강연을 좀 많이 했는데 이렇게 좀 큰 자리에 모셔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올해 이제 마지막 강연인데 이렇게 추운데도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시장이 되게 우울하고 올해 좀 이제 올해 색깔로 표현하면 블루인 것 같아요. 올해 시장이 진짜 어두컴컴하고 우울한데 내년에는 완전히 빨간색은 아니더라도 약간 좀 분홍빛은 좀 띄지 않을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래서 여러분들 좀 희망 좀 가지시고, 항상 뭐 그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이 비관론자는 명성은 얻어요. 그렇지만 돈은 사실 낙관론자가 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비관론에 빠지지 마시되, 뭐 그렇다고 흥분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런 아이디어를 접목하셔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제발 여러분 걸로 만들고, 여기 나와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찍어주겠죠. 뭐 부동산도 찍어줄 거고, 근데 그게 자기가 이해를 못하고 자기가 직접 발로 안 뛰고 공부 안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돈 벌어봐야.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 걸로 만드시고 투자를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